인생의 베일 다시 2. 서머싯 모음 지음 황소연 옮김. 물론 월터가 진실을 알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았다. 모른다면 그대로 놔두는 편이 좋겠지만 알게 됐다면 모두를 위해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랐다. 처음에 그녀는 찰스를 몰래 만나는 것이 성에 차지 않지만 체념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열정은 커져만 갔고 이제는 그들이 늘 함께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에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찰스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의 처지와 그를 올가맨 속박, 그리고 그녀를 올가맨 속박이 저주스럽다고 그녀에게 자주 말하곤 했다. 그들이 둘 다 자유롭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 말의 요지를 알 수 있었다. 추문을 좋아할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인생의 항로를 바꾸려면 그 전에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자유라는 선물이 던져진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것이 얼마나 간단해질 것인가. 그렇다고 누가 특별히 고통받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와 그의 아내의 관계가 어떤 식인지 그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여자였고 벌써 오래전부터 그들 사이에는 사랑은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그들은 습관처럼 편하니까, 그리고 물론 아이들 때문에 함께 살았다. 그래도 키티보다는 찰스의 경우가 더 나았다. 월터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월터는 자기 일에 푹 빠져 살았고 게다가 남자들에겐 언제나 클럽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는 처음에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결국 극복할 것이다. 게다가 그가 다른 여자와 재혼하지 말란 법도 없었다. 찰스는 어째서 그녀가 월터 페인 같은 남자에게 몸을 맡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녀에게 말한 적도 있었다. 그녀는 그때 왜 월터에게 현장을 들켰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었는지 의구심마저 들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물론 문 손잡이가 서서히 돌아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기겁하기에 충분했지만 결국 그들은 월터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이 세상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상황과 마침내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그녀와 마찬가지로 찰스 또한 커다란 안도감을 느꼈으리라. 월터는 신사였고 그녀는 그에게 현실을 인정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게다가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마땅히 이혼에 동의하고 그녀를 놓아주지 않겠나. 그들은 실수를 한 것뿐이고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깨달은 것을 오히려 행운으로 여겨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마음을 굳혔다.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렇지만 확고하게 나가야만 한다. 싸움을 벌일 필요는 없다. 나중에라도 언제든 그를 기쁘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보낸 2년간의 세월이 그와 함께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도로시 타운센트는 찰스와 이혼하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을걸? 이제 막내 아들이 영국으로 돌아갈 테니 그녀도 함께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지. 그 여자가 홍콩에 남아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이제는 휴가 내내 아들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게다가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영국에 있잖아. 모든 게 단순했고 추문이나 악감정 없이 잘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그녀와 찰스는 결혼할 수 있으리라. 키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아주 행복할 것이다.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했다. 그들이 함께 일구어 나갈 삶에 대한 장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함께 나눌 행복과 함께 헤쳐나갈 인생의 항로, 그들이 살게 될지, 그가 갖게 될 지위, 그를 보필하는 그녀. 그런 그녀를 그는 매우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그가 좋았다. 하지만 그런 백일몽의 틈을 비집고 한 줄기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관현악단의 목관악기와 현악기가 전원풍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저음 부분에서 북소리가 약하지만 불길하게 쿵쿵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머지않아 월터가 돌아오겠지. 그녀의 심장이 그를 만날 생각에 빠르게 뛰었다. 그날 오후 그가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렸다는 것은 이상했다.
물론 그녀는 그가 두렵지 않았다. 그가 뭘 어쩌겠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불안감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해야 할 말을 반복해 보았다. 소란을 떨어서 좋을 게 뭐가 있나?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낀다. 그에게 고통을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실이지만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녀도 어쩔 도리가 없다. 아닌 척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법이다. 그가 불행하지 않기를 그녀도 바라지만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현명한 해결책이다. 그녀는 언제나 그를 좋게 생각할 것이다. 등등.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순간에도 한 줄기 공포심이 그녀의 손바닥에서 땀과 함께 솟아났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 화가 치밀었다. 그가 만약 소란을 피우려고 한다면 그도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일에 맞닥뜨려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말이다. 그녀는 그를 단 1분 1초도 사랑한 적이 없었음을, 단 하루도 그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음을 유사시 다 털어놓을 작정이었다. 지루한 사람 같으니, 그가 얼마나 그녀를 지루하게 했는지, 지겨워.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생각했지만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그는 유머 감각도 없었고 그의 건방진 우월감과 차가움, 그의 자제력이 그녀는 혐오스러웠다. 아무 곳에도 자신 이외에 아무에게도 관심 없을 땐 누군들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그녀는 그가 구역질 났다.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도록 놔둬야 하다니 역겨웠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 잘난 척인가. 그는 춤솜씨도 형편없었고 연회장에서는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아서 즐겁게 놀지도 노래도 못했다. 폴로도 못했고 테니스 실력도 어느 누구보다도 낫다고 할 수 없었다. 브릿지? 누가 브릿지 따위에 신경이나 쓰나? 키티는 치솟은 열기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었다. 차라리 남편이 따지고 대들도록 도발하자. 이렇게 된 것은 모두 그의 잘못이다. 그녀는 마침내 그가 진실을 안 게 다행스럽기까지 했다. 그녀는 그를 혐오했고 그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래, 다 끝나서 다행이야. 왜 그는 그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 그녀가 그와 결혼하도록 몰아붙인 것도 그였다. 이제 그녀는 신물이 났다. 신물나.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면서 큰 소리로 되풀이했다. 신물나. 신물 난다고. 그때 차가 정원문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월터가 방으로 들어왔다. 키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소파에 누워있는 게 다행이었다. 키티는 독서 중인 채 하며 책을 하나 펼쳐 들고 있었고 그는 문간에 잠시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갑자기 팔다리를 훑고 지나가는 차가운 전율에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누군가 그녀의 무덤 위를 밟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청백했는데 예전에 그들이 공원에 함께 앉아 있을 때 그가 청혼했던 순간과 다를 바 없었다. 그의 짙은 색 눈은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아 속을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컸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일찍 왔네요. 그녀가 말했다. 입술이 달달 떨리는 바람에 그녀는 간신히 말을 만들어냈다. 두려웠다. 정신을 잃을까봐 무섭기도 했다. 보통 때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가 이상한 느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무렇지 않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마지막 단어의 억양을 약간 올렸지만 그것은 연출된 것이었다. 그녀가 사지를 떨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챘을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그가 시선을 떨어뜨렸다. 옷을 갈아입어야겠어. 그가 방을 나가자 그녀는 허물어지고 말았다. 2, 3분간 그녀는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다가 마침내 힘겹게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여전히 아픈 사람처럼 그녀는 발을 내딛었다. 다리가 그녀의 몸을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녀는 의자와 탁자에 의지해 더듬더듬 베란다로 나가서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실내 가운을 걸치고 그녀의 침실로 돌아왔을 때 파티를 열 때만 사용하는 응접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가 스케치 그림책을 보며 탁자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억지로 몸을 움직여 안으로 들어왔다. 아래층으로 내려갈까요? 저녁이 준비됐어요. 날 기다렸소?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통제할 수 없다는 듯이 끔찍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쯤 그 말을 꺼낼까? 그들은 자리에 앉았고 잠시 그들 사이에 침묵의 장막이 내려졌다. 그러다가 그가 말을 꺼냈는데 너무나 일상적인 내용이라서 사악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엠프리스호가 오늘 들어오지 않았어. 폭풍우 때문에 항해가 지연된 모양이지. 오늘 들어올 예정이었나요? 그래요. 이제 그녀가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자 그의 눈이 접시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다른 사소한 물건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곧 열릴 테니스 대회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보통 그의 목소리는 상냥하고 다양한 어조를 띄었지만 지금 그의 말투는 단조로웠다. 그리고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웠다. 키티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말하는 내내 그의 눈은 자신의 접시나 탁자, 벽의 그림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이 분명했다. 위층으로 올라갈까? 식사가 끝나자 그가 말했다. 그러죠. 그녀가 일어났고 그는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눈길이 그를 스쳐 지나가는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들이 부부의 거실에 이르렀을 때 그가 다시 한번 스케치 그림책을 집어들었다. 새로운 그림책인가? 전에 본 적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있는 줄 몰랐어요. 그것은 사흘 전부터 그곳에 놓여 있었고 그가 그것을 보고 또 보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도 다시 소파에 누워 책을 펼쳤다. 어느 저녁 때 단둘이 있을 때면 그들은 쿵캔이나 솔리테어 같은 카드 놀이를 했다. 그는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그림책을 넋읽고 바라보곤 했지만 지금은 그림을 넘기지 않았다. 그녀도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눈앞의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글자들이 뿌옇게 흐려졌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 시작했다. 도대체 언제 말을 꺼낼 셈이지? 그들은 침묵 속에서 그렇게 1시간을 버텼다. 그녀는 책 읽는 척하는 것을 포기하고 소설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는 허공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 어떤 미세한 몸짓이나 작은 소리도 감당하기 두려웠다. 그는 여느 때의 느긋한 자세로 조용히 앉아서 크고 움직임 없는 눈으로 그림을 응시했다.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게 이상하리만치 악의적이었다. 키티는 그런 그가 먹잇감을 덮치기 전에 맹수같이 느껴졌다. 갑자기 그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이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조용히 단조로운 어조로 말했다. 괜찮다면 내 서재로 갈까 하는데 당신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나도 오늘 밤은 좀 피곤해요. 그럼 잘 자요. 잘 자요. 그가 방을 나갔다. 다음 날 아침 키티는 최대한 빨리 타운센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래, 무슨 일이요? 당신을 만나야겠어요. 이런, 나 무척 바빠요. 나는 일하는 남자란 말이요.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사무실로 갈까요? 오, 아니, 나라면 그런 짓 안 하겠소? 그럼 당신이 이리로 와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오후는 어때? 한데 당신 집으로는 가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 당신을 당장 만나야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그가 전화를 끊을까봐 두려웠다. 당신 거기 있나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 지금 생각 중이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전화로는 말 못해요. 또다시 침묵.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럼 괜찮다면 1시 10분 정도 당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쿠초우의 가게로 가요. 최대한 빨리 내 뒤따라가리다. 그 골동품 가게요? 그녀가 실망해서 물었다. 홍콩 호텔 라운지에서 볼 순 없잖소. 그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다. 알았어요. 쿠초우네로 갈게요. 키티는 빅토리아 로드에서 인력거를 세우고 내린 후 가파르고 좁은 길을 걸어 올라가 가게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전시된 골동품들의 주의를 빼앗긴 듯 잠시 밖에서 머뭇거렸다. 그때 손님을 끌려고 그곳에 서 있던 소년이 그녀를 즉시 알아보고 공모의 의미를 담은 미소를 활짝 지어 보였다. 소년이 중국말로 안에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하자 검은 옷을 입은 작고 통통한 얼굴의 주인이 밖으로 나와 그녀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타운센트 씨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위로 올라가시겠소? 응? 그녀는 가게 뒤편으로 돌아가 삐걱거리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갔다. 중국인이 그녀의 뒤를 따라와서는 침실로 통하는 문의 자물쇠를 열어주었다. 공기가 후덥지근했고 매캐한 아편 냄새가 났다. 그녀는 백단 서랍장 위에 앉았다. 잠시 후 삐걱삐걱 계단을 흔드는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타운센트가 들어와 뒤로 문을 닫았다. 그의 얼굴에 어렸던 뚜루투릉한 표정이 그녀를 보자 자취를 감췄고 그는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무슨 일이지? 당신을 보니 기분이 한결 낫군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침대 위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오늘 당신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인데 그렇겠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니까. 그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다소 자기적이고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 어린 걱정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가 알아요. 그는 즉시 뭐라 할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다. 그가 뭐라 하던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런, 그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럼 왜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모두 다요. 그의 표정, 그가 저녁을 먹으면서 말하는 태도. 그가 빈정대던가? 아니요, 정반대로 철저한 정도로 예의가 발라요. 하지만 우리가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내게 잘 자라고 키스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선을 떨어뜨렸다. 찰스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실치 않았다. 보통 얼터는 그녀를 안고서 자기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대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몸 전체가 부드러워지면서 그의 입맞춤은 더욱 열정적으로 변하게 마련이었다. 그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오? 모르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키티는 백단 서랍장 위에 가만히 앉아서 걱정스러운 눈길로 타운센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다시 뿌르퉁해졌고 미간이 찌푸려졌다. 입꼬리가 약간 아래로 처졌다. 하지만 갑자기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 속에 사악한 기쁨의 광채가 번뜩였다. 그가 어떤 말이든 꺼낼 수가 있을지 의문이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갔다. 어쨌든 이런 일을 당하고도 눈을 감아버린 남자가 이 세상에 그가 유일하지 않겠지. 소란을 피워봤자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 그가 소란을 피우기로 작정했다면 그때 당신의 방으로 쳐들어오려고 했겠지. 그의 눈이 반짝거리고 그의 입술에 커다란 미소가 번졌다. 우린 한 쌍의 멍청이였어. 어젯밤 그의 얼굴을 당신이 봤어야 해요. 화가 났겠지. 당연히 충격을 받았을 거요. 어떤 남자에게나 치욕스러운 일일 테니까. 그는 늘 얼뜨기 같더구만. 월터는 자신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유형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지 못하겠죠. 그녀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 사람 매우 민감해요. 우리에게 아주 잘된 일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자문해 보는 일은 아주 현명한 대처법이야. 이런 상황에 처한 남자가 체면을 지킬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는 거지. 그게 앞으로 그가 취할 태도라는데 무엇이든 내기해도 좋아. 타운센트는 이야기를 할수록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의 파란 눈이 반짝이면서 그는 다시 한번 명랑하고 쾌활한 자신을 되찾았다. 그에게서 사기가 충천한 자신감이 흘러나왔다. 하늘은 알 것이오. 내가 그의 험담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걸. 하지만 솔직히 세균 학자가 대단한 유력가는 아니잖소. 시몬스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내가 총독부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 내 옆에 있는 것이 월터에게도 유리하겠지. 그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추문을 일으킨 친구를 총독부에서 좋게 대우할 것 같소? 내 말을 믿어요. 그는 입을 다물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모두 얻을 테니 분란을 일으켜봤자 다 잃을 테니까. 키티는 불안한 듯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월터가 얼마나 수줍음을 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떠들썩한 소동에 대한 두려움과 남들의 시선에서 느끼는 공포가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물질적 이익에 영향받을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월터를 잘 알지 못하지만 찰스는 월터를 전혀 몰랐다. 그가 나에게 푹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드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짓궂은 눈으로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지닌 매력을 사랑했다. 뭐죠? 또 이상한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 다 알아요. 글쎄, 당신도 알겠지만 여자들은 실제보다 더 남자가 자기한테 푹 빠져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하지. 처음으로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자신감은 전염성이 강했다. 망측한 소리를 잘도 하는군요. 요즘 당신 남편에게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묻고 싶군. 아마 그가 예전처럼 당신한테 미쳐 있지는 않을 거야.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나에게 푹 빠져 있다고 나 자신을 속이진 않겠어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그건 당신이 틀렸어. 아, 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열정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가슴에 온기를 주었다. 그는 말을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와 백단 서랍장 위 그녀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이 귀여운 바보 같으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마요. 네,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소.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척 할 게 틀림없어. 알겠지만 이런 종류의 일은 증명하기가 무척 어려운 법이니까. 그가 당신에게 푹 빠져 있다니까 하는 말인데 그는 당신을 놓치기 싫은 건지도 몰라. 네, 맹세하지만 당신이 내 아내라면 나도 그것만큼은 용납하기 어려울 거요. 그녀는 그에게 몸을 기댔다. 온몸에 힘이 풀리자 그의 팔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그녀에겐 거의 고문에 가까웠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그녀에겐 다소 충격이었다. 월터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가끔 그가 그녀를 사랑하도록 그녀가 허용하기만 한다면 어떤 모욕이라도 감내할 각오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찰스를 향해 느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쭐함이 전율처럼 그녀의 몸에 퍼지는 동시에 그렇게 굴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남자에 대한 희미한 혐오감 또한 솟아났다. 그녀는 찰스의 목에 다정하게 팔을 감았다. 당신은 정말 놀라워요. 아까 여기 왔을 때 난 사시나무 떨듯 떨었는데 당신이 그 모든 걸 해결해 줬어요.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잡아 얼굴에 키스했다. 내 사랑, 당신은 나에게 커다란 위안이에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어. 그녀는 두려움을 저만치 떨쳐버릴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그녀의 계획이 산산조각 난 것이 이상하게도 아쉬웠다. 모든 위험 요소가 지나가 버린 지금 그녀는 월터가 이혼하자고 졸랐으면 하는 소망마저 들었다. 당신을 믿어도 좋다는 거 알아요. 나도 그러길 바라오. 당신 가서 점심 먹어야 하지 않아요? 오, 빌어먹을 점심. 그는 그녀를 바짝 끌어당겼고 이제 그녀는 그의 품 안에 꼭 안겨 있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것을 찾고 있었다. 오, 찰스, 당신 가야 해요. 싫은데. 그녀는 나지막한 웃음을 행복에 겨운 사랑의 웃음이자 승리의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은 욕망으로 탁해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만 놓아주는 대신 가슴에 단단히 끌어안은 채 문을 잠갔다. 그날 오후 내내 키티는 찰스가 월터에 대해 한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았다. 그날 저녁 외식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월터가 클럽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월터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하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난 바로 옷을 갈아입으러 갈 거요. 얼마나 걸리겠소? 10분쯤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날 밤 그녀가 들었던 억압된 기운이 여전히 서려 있었다. 이제 자신감을 꽤 회복한 그녀는 그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이미 차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당신을 기다리게 했나 보군. 그가 말했다. 참을만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제 말하면서 미소까지 지을 수 있었다. 그들이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 그녀가 한두 번 말을 꺼냈지만 그에게서는 무뚝뚝한 대답만 돌아왔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말았다.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부르퉁에 있고 싶다면 그러라지. 난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들은 침묵 속에 차를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성대한 만찬 연회였다.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요리도 푸짐했다. 키티는 옆 사람들과 제잘거리며 환담을 나누는 동안 월터를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고 수척했다. 당신 남편이 좀 야위어 보이네요. 그가 더위에 강한 줄 알았는데 요새 일을 너무 열심히 하나 봐요. 일은 항상 열심히 해요. 곧 휴가를 떠나죠? 오, 네. 작년처럼 일본에 갈까 생각 중이에요. 의사 말이 완전히 녹초가 되지 않으려면 불볕 더위를 피해야 한대요. 평소와 달리 연회장에서 그녀를 향해 슬쩍슬쩍 날리던 미소 띤 시선이 월터에게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심지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생각해보니 그는 차를 타러 내려올 때도 시선을 계속 다른 곳에 두었고 평소처럼 정중하게 차에서 내리는 그녀를 도와주러 손을 내밀 때도 마찬가지였다. 양옆에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도 웃음이 싹 가신 얼굴을 하고서 일정하게 깜빡이 없는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눈은 창백한 얼굴 속에서 진한 잿빛으로 거대해 보였고 표정은 틀에 박힌 듯 딱딱했다. 그가 대화 상대로 쓸 만한가 보군. 키티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저 운 나쁜 여자들이 음울한 가면의 사내와 환담을 나누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도 그녀는 전혀 마음이 쓰이지 않았다. 그가 알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분명 그는 그녀에게 분노하고 있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는데도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그런 생각이 들자 그가 약간 경멸스러웠지만 그녀의 선한 성품이 반기를 들었다. 어쨌든 그는 그녀의 남편이고 그 덕분에 먹고 자고 하지 않는가. 그가 간섭하지 않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놔두는 이상 그녀는 그에게 착하게 굴어야 했다. 한편으로 그의 침묵은 단지 병적인 수줍음에서 비롯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찰스의 말이 옳았다. 월터보다 더 추문을 싫어할 사람은 없었다. 그는 남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했다. 어떤 사건에 전문가 자격으로 진술하기 위해 법정에 선 적이 있었는데 한 주 전부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녀에게 말한 적도 있었다. 그의 수줍음은 병적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남자들은 체면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임을 고려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로 월터가 결심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어느 쪽이 실속이 있을지 저울질했을 거라는 찰스의 말은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찰스는 이 식민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남자고 곧 식민지 총독부의 총리가 될 것이다. 그는 월터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월터가 그의 심기를 거스른다면 그가 고약하게 나올 수도 있었다. 애인의 권력과 결단력을 생각하자 그녀의 심장은 기쁨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그의 팔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녀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남자들은 이상한 존재다. 월터도 그렇게 비굴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아마 그의 근엄함은 비열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리기 위한 가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찰스의 말이 맞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남편을 한 번 더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길에는 관심의 흔적이라곤 전혀 없었다. 그때 양 옆의 여자들이 각자 다른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는 혼자가 되었다. 정면을 응시하는 그의 눈에 연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치명적인 슬픔만 가득했다. 그것을 본 키티는 충격에 휩싸였다. 다음날 키티가 점심을 먹고 누워서 졸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이 시각에 그녀를 귀찮게 하다니 흔치 않는 일이었다. 나요.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를 알아채고 얼른 일어나 앉았다. 들어와요. 나 때문에 깼소? 그가 들어오면서 물었다. 그랬다고 봐야죠. 그녀가 지난 이틀 동안 그에게 사용했던 자연스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옆방으로 오겠소?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갑자기 그녀의 심장이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다. 뭘 좀 걸쳐야겠어요. 그가 나갔다. 그녀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기모노로 몸을 감쌌다.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봤다. 얼굴이 창백해서 립스틱을 약간 발랐다. 그녀는 그와의 대면에 초조해하며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대담한 표정을 지으며 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 시간에 실험실을 어떻게 비우고 왔어요? 이런 시간에 당신을 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서요. 그녀가 말했다. 안겠소?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말투가 음산했다. 무릎이 약간 후들거리는 바람에 그의 앉으라는 권유가 고마울 지경이었다. 그동안 조용히 지켜온 명랑한 말투를 고수한다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도 자리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의 눈은 방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모양이었다. 갑자기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오랫동안 다른 곳을 방황했던 터라 그녀는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그의 눈길에 화들짝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메이탄푸라고 들어봤소? 최근 신문에 그곳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났지. 그녀는 놀라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콜레라가 발생했다는 지역 말인가요? 어젯밤 알버스너트 씨가 말하더군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지. 몇 년 만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 그곳에도 의료 선교사가 있었는데 사흘 전에 죽고 말았어. 프랑스 수녀원이 하나 있고 물론 세관원도 있지. 그 밖에는 모두 빠져나왔소. 그의 눈이 여전히 그녀에게 못 박혀 있어서 그녀는 시선을 떨어뜨릴 수가 없었다. 그의 표정을 읽어보려 했지만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이상한 경계심만 간파했을 뿐이다. 어쩌면 저리도 침착해 보일 수 있을까? 그는 심지어 눈도 깜빡거리지 않았다. 프랑스 수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과원 하나를 병원으로 바꿔놓았지. 하지만 사람들은 파리처럼 죽어가고 있어. 난 그곳에 책임자로 자원했어. 당신이?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언뜻 든 생각은 그가 가면 그녀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 방해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찰스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 걸까? 그녀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다. 반드시 가야만 하나요?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외국인 의사가 한 명도 없어. 하지만 당신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세균 학자라고요. 나도 의사야. 전공을 택하기 전에 병원에서 일반 의료 과정은 충분히 거쳤어. 무엇보다 내가 최초이자 최고의 세균 학자라는 사실이 여러모로 잘 된 거지. 연구를 위해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거야. 그의 말투는 거의 경박스럽기까지 했다. 그녀는 흘끔 훔쳐본 그의 눈에서 조롱의 빛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위험하지. 그가 미소를 지었다. 조소를 담아 인상을 찌푸렸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녀는 손에 이마를 갖다 댔다. 자살 행위야. 그와 다를 바가 뭐가 있나? 끔찍해. 그녀는 그가 그런 식으로 나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가 그렇게 하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 잔인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게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다. 그녀를 위해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무엇 때문에 울지?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 내 자유의지로 가는 거야. 그러지 마요, 월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무 끔찍할 거예요. 당신이 죽기라도 한다면?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조소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그의 눈을 스쳤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곳은 어디에 있나요? 그녀가 잠시 후에 물었다. 메이탄프 서쪽 강의 지류에 있소.
우리는 서쪽 강을 따라 올라간 뒤 가마를 타고 가야 해. 우리라뇨. 당신과 나. 그녀는 재빨리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웃음기가 그의 입술로 번졌다. 그의 짙은 색 눈동자가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나도 같이 가잔 말인가요? 당신도 원할 줄 알았는데. 그녀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하지만 분명 거긴 여자들이 살 곳이 못 돼요. 그 선교사도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몇 주 전에 내려 보냈다고요. 그리고 병력 수송 차량 장교와 그의 아내도 내려왔고요. 그녀를 다가웨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들이 콜레라 때문에 어떤 지역을 떠났다고 한 그녀의 말이 기억나요. 그곳엔 프랑스 수녀들이 5명이나 있어.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나보고 거길 가라니 미친 짓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민한지 잘 알잖아요. 헤이워드 박사님은 나더러 열기 때문에 홍콩을 떠나라고까지 했는데 나는 그곳의 열기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요. 그리고 콜레라. 난 무서워요.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무슨 사서 고생인가요? 내가 거기 갈 이유는 없어요. 난 죽고 말 거라고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간신히 울음을 참고 있었다. 그의 사악한 기운이 감도는 창백한 얼굴을 보자 그녀는 덜컥 겁이 났다. 그 속에서 혐오감의 표정을 보았던 것이다. 내가 죽기를 그가 바란다니 가당키나 해? 그녀는 그 어처구니없는 생각에 대해 스스로 대답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그곳에 가야 한다면 그건 당신 문제예요. 하지만 나까지 가기를 기대하지 마요. 난 병에 걸리기 싫어요. 콜레라 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주 용감한 척 하기 싫어요. 없는 용기를 끌어모을 생각도 없고요. 난 여기 있다가 일본으로 가겠어요. 위험한 임무를 띠고 파견되는 마당이라 난 당신이 나를 따라올 줄 알았지. 이제 그는 드러내놓고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그녀를 겁주려고 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위험한 곳에 가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나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난 거기서 할 일도 쓸모도 없다고요. 당신은 큰 도움이 될 거야. 내게 용기와 위안이 될 테니까. 그녀는 더욱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평균 이상의 이해력이 필요한 이야기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난 안 가요. 월터,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다니 끔찍해요. 그럼 나도 안 가겠소. 즉시 고소장을 제출해야겠군. 키티는 월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한 말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처음에는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더듬거렸다. 스스로에게조차 자신의 대답이 부적절하게 들렸다. 그녀는 월터의 경직된 얼굴에 떠오른 혐오라는 말로 불릴 만한 표정을 보았다. 유감스럽지만 당신은 나를 과소평가했고 바보 멍청이 취급을 했어.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맹렬히 그녀의 결백을 주장할까 아니면 발끈하며 비난을 퍼부을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생각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필요한 증거는 모두 갖고 있어.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특별히 고통스럽지 않은데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녀는 그것을 닦아내려고 하지 않았다. 눈물이 마음을 추스르도록 약간의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런 그녀를 그는 개의치 않고 바라보기만 했고 그의 침착함은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점점 인내심을 잃고 있었다. 알겠지만 울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매몰차서 그녀 안에 분노의 불씨를 되살리는 꼴이 되었다. 그녀는 차츰 정신을 차렸다. 상관없어요. 당신도 이혼하는데 이의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쯤은 남자에겐 아무 일도 아니니까.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그런 하찮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당신은 아무래도 좋을 테니까요. 신사답게 행동해 달라는 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잖아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애쓴 게 너무나 후회가 되는군. 이제 그녀는 똑바로 앉아 눈물을 닦았다. 무슨 뜻이죠? 그녀가 물었다.
타운센트는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야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의 아내는 너무나 수치스러워 그와 이혼할 수밖에 없겠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는군요.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은 아둔한 멍청이야. 그의 말투에 어린 경멸조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녀는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언제나 다정하고 기분 좋고 즐거운 말만 하던 그에게서 이런 말을 처음 들어서인지 그녀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변덕에 기분을 맞춰주던 남편의 모습에 길들어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요. 그는 나랑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라고요. 도로시 타운센트는 기꺼이 그와 이혼할 거고 우리는 자유가 되는 순간 결혼할 거예요. 그가 그렇게 분명히 말하던가? 아니면 그의 태도에서 당신이 그런 인상을 받은 건가? 월터의 눈은 쓰디쓴 조롱으로 반짝거렸다. 그것은 키티를 다소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찰스가 정확하게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그 말을 몇 번이고 했어요. 거짓말. 당신도 거짓말인 거 알고 있어? 그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나를 사랑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도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요. 당신도 알 거예요. 난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죠? 우린 1년 동안 연인이었고 난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는 내게 이 세상 전부를 의미해요. 결국 당신이 알게 돼서 다행이군요. 우린 비밀과 타협과 그 모든 것들에 신물이 나던 참이에요.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건 실수였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바보였어. 난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잖아.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당신이 관심 있는 것들이 지루하기만 해. 이제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그녀의 말에 흔들렸음을 말해주었다. 내가 왜 당신과 결혼했는지 알아요? 당신 동생 도리스보다 먼저 결혼하고 싶어서였지. 그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녀에게 이상한 감정의 기류가 몰려왔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인 그 순간에도 그것이 그녀의 동정심을 일깨웠다. 그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에 대해 환상이 없어. 당신이 어리석고 경박한 데다 머리가 텅 비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의 목적과 이상이 쓸데없고 진부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이 이루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이 기뻐하는 것에 나도 기뻐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무지하지 않다는 걸, 천박하지 않다는 걸, 남의 험담을 일삼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멍청하지 않다는 걸 당신에게 숨기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생각하면 한편의 코미디야. 당신이 지성에 얼마나 겁을 먹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이 아는 다른 남자들처럼 당신에게 바보처럼 보이려고 별짓을 다 했어. 당신이 나와 결혼한 건 편해지기 위해서라는 걸 아니까. 그래도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어. 내가 아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보답받지 못하면 불만을 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어.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길 기대하지도 않았고 당신이 그래야 할 어떤 이유도 찾지 않았어. 내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니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때때로 당신이 나로 인해 행복하거나 당신에게서 유쾌한 애정의 눈빛을 느꼈을 때 황홀했어. 나는 내 사랑으로 당신을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내 애정의 참을성을 잃기 시작하는 징조가 보이는지 언제나 조심했어. 대부분의 남편들이 권리로 여기는 걸 나는 호의로 받아들였어. 키티는 평생을 칭찬에만 길들었을 뿐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가슴속에서 맹목적인 분노가 두려움을 몰아내며 치솟았다. 그 기세에 그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관자놀이의 핏줄이 툭 붉어져 나와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여자는 새끼 잃은 암컷 사자보다 더 지독하게 복수심을 불태우는 법이다.
늘 각진 느낌을 주었던 그녀의 턱은 원숭이처럼 볼썽사납게 앞으로 툭 튀어나왔고 그녀의 아름다운 눈은 아기로 잔뜩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흥분을 다스렸다. 남자가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건 그의 잘못이에요. 여자 탓이 아니라. 물론 그의 조롱조가 그녀의 화를 돋우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해야 그에게 더욱 상처 줄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직감했다. 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저 너무나 평범한 젊은 여자일 뿐이죠. 난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내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난 춤추고 테니스 치고 극장에 가는 게 좋고 게임을 즐기는 남자들이 좋아요. 당신과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늘 나를 지겹게 만들었다는 건 분명 사실이에요. 그것들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당신은 베네치아에서 그 숨막히는 화랑들로 날 끌고 다녔어요. 샌드위치에서 골프나 더 쳤더라면 좋았을 것을. 알아. 당신이 바라는 여자가 못 되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불행히도 당신의 육체는 언제나 혐오스러웠어요. 그걸 두고 날 비난할 순 없어요. 안 해. 키티는 이제 그가 흥분에 날뛴다고 해도 상황에 좀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었다. 난폭함에는 난폭함으로 맞서면 된다. 그의 초인적 자제심이라니 그녀는 그가 그 어느 때보다 혐오스러웠다. 당신은 남자도 아니에요. 내가 찰스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왜 방으로 뛰어 들어오지 않았죠? 최소한 그를 때려 눕힐 수도 있었잖아요. 두려웠나요?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내뱉은 순간 부끄러운 나머지 얼굴을 붉혔다. 창피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혐오감을 읽었다. 어두운 미소가 그림자처럼 그의 입가에 떠올랐다. 역사 속의 주인공처럼 싸우기엔 난 너무 자존심이 강하거든. 키티는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어깨를 으쓱하고 말았다. 잠시 후 그는 그녀를 특유의 동요 없는 시선으로 묶어두었다. 할 말은 다 한 것 같소. 당신이 메이탄프로 가기를 거부한다면 난 간통으로 고소하겠어. 왜 그냥 이혼해주지 않는 거죠?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서 눈을 뗐다. 그러고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를 다 피울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꽁초를 던져버리고 나서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쳐다보았다. 타운센트 부인이 그녀의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확답을 내게 주고 법원으로부터 두 사람의 이혼 확정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일주일 안에 그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내게 서면 동의를 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그의 말 속에 뭔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대범하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했다. 아주 관대하군요, 월터. 갑자기 그가 복수를 터뜨리는 바람에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녀는 화가 치밀어 벌겋게 달아올랐다. 뭐가 그리 우습죠? 웃을 일이 뭐가 있다고? 미안하오. 내 유머 감각이 좀 남달라서 말이지. 그녀는 찡그린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뭔가 신랄하고 도끼 어린 말을 하고 싶었지만 받아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자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타운센트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려면 몸치장을 해야 하지 않겠소? 나랑 같이 메이탄푸에 가기로 결정한다면 모레쯤 출발하면 될 거야. 그에게 오늘 말하란 말인가요?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고들 하지 않소. 그녀의 심장 박동이 조금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느낌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좋을 텐데. 그녀는 찰스에게 준비할 여유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 대해 자신이 있었다. 그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 그가 그들 앞에 떨어진 불가피한 일들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에 품는 것은 불경한 짓이었다. 그녀는 월터를 향해 비장하게 돌아섰다. 당신은 사랑이 뭔지 몰라. 찰스와 내가 서로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랑하는지 짐작조차 못할걸? 중요한 건 바로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위한 희생쯤은 식은 죽 먹기예요. 그는 살짝 목례를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방을 걸어 나가는 그녀의 뒤를 쫓아 움직였다. 만나야 해요. 급해요.
키티는 찰스에게 이렇게 쓴 쪽지를 보냈다. 중국인 하인이 그녀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타운센트 씨가 5분 후에 그녀를 만날 거라는 전가를 가져왔다.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초조했다. 마침내 그녀는 그의 방으로 안내되었고 찰스가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했다. 하인이 문을 닫고 나가면서 단둘이 남겨지자마자 그는 정중한 예의 범절을 벗어던졌다. 이봐요. 근무 시간에 여기 오면 안 돼요. 할 일이 쌓여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수군거릴 빌미를 줘선 안 되잖아. 그녀는 아름다운 눈으로 그를 한참 응시하며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입술이 뻣뻣하게 굳어 말을 듣지 않았다. 할 수만 있다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기왕에 왔으니 앉도록 해요. 그곳은 휑하고 협소한 방으로 천장이 높았고 벽은 2가지 황토빛 색깔로 칠해져 있었다. 가구라고는 커다란 책상과 타운센트가 앉는 회전 의자 하나, 방문객을 위한 가죽 팔걸이 의자 하나가 전부였다. 키티는 위압감에 눌려 팔걸이 의자에 앉았다. 그러자 그도 책상에 걸터 앉았다. 그녀는 전에 그가 안경을 낀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안경을 쓴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이 안경에 머무른 것을 느끼고 안경을 벗었다. 뭘 읽을 때만 안경을 쓰지. 왜 눈물이 왈칵 솟구치는지 그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를 속일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오히려 그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싶은 본능적 바람에 가까웠다. 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라도 있어? 오, 이런 울지 마요.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들고 터진 눈물볼을 막아보려고 했다. 그는 종을 울려 하인이 문을 열자 문 쪽으로 다가갔다. 누가 나를 찾거든 외출했다고 해? 알겠습니다, 나리. 하인이 문을 닫았다. 찰스는 의자의 팔걸이 위에 걸터 앉아 키티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자, 키티, 다 털어놔 봐요. 월터가 이혼을 원해요. 그녀의 어깨에 둘렀던 그의 팔에서 힘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잠시 침묵이 맴돌았고 타운센트는 일어나 자기 의자에 가서 앉았다. 정확하게 무슨 말이오? 그녀는 얼른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쉰 목소리를 냈고 얼굴은 불쾌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집에서 곧장 오는 길이에요. 그가 필요한 모든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다 털어놓지는 않았겠지. 그렇지? 아무것도 인정하진 않았겠지?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래요. 그녀가 대답했다. 확실하오? 그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면서 물었다. 확실해요. 그녀가 다시 거짓말을 했다. 그는 의자 뒤로 몸을 기대고서 정면의 벽에 걸려있는 중국 지도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그녀는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새로운 소식을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에 그녀는 다소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품에 안고 감사하다고 이제 그들은 언제나 함께 할 거라고 말해줄 거라 기대했다. 역시 남자들은 이상해. 그녀는 훌쩍거리며 계속 울었다. 이제는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왔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거 정말 골치 아프게 됐군. 하지만 우리가 이성을 잃어서는 좋을 게 없어요. 울어봤자 우리에게 이득될 게 없단 말이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남을 느끼고 눈물을 닦았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찰스. 어쩔 수 없었다고요. 물론 아니지. 그냥 빌어먹게도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당신만큼이나 나도 책임이 있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느냐 하는 거야. 당신도 나처럼 이혼을 원치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순간 그녀는 놀라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그를 탐색하는 시선을 던졌다. 그는 전혀 그녀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 증거라는 게 대체 뭔지 궁금하군. 그날 방에 우리들이 함께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대체적으로 우린 다른 사람에게 하듯 자연스럽게 어울렸으니까. 골동품 가게의 늙은이도 우릴 배신하진 않을 거야. 그가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해도 같이 골동품을 구경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 그는 그녀에게가 아니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혐의를 두긴 쉽지만 그걸 증명하기는 지독하게 어려운 법이야. 어떤 변호사라도 그렇게 말할걸? 우리의 작전은 모든 걸 부인하는 거야. 그가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지옥에나 가라고 해. 맞서 싸울 테니까. 전 법정에 못 서요, 찰스. 왜 못해? 안타깝지만 그래야 할걸? 정말이지 나도 소란을 피우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잖아? 우리가 왜 부인해야 하죠?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나?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이기도 하잖소. 하지만 사실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당신 남편과 화해할 수 있을 거야. 오로지 걱정되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는 거지. 어떤 생각이 그에게 떠오른 모양이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고 잠시 퉁명스럽고 사무적이었던 그의 어조가 사근사근해졌다. 당신 굉장히 화가 났겠군. 불쌍한 여자 같으니 가여워라.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린 공경에 빠졌지만 빠져나갈 거야. 전에도. 그는 말을 멈추었다. 이런 공경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냉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오. 당신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어. 난 두렵지 않아요.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의 미소는 다소 자기적이었다. 만약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난 총독에게 이야기하겠어. 그는 내게 지독히 욕을 퍼붓겠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사람이야. 그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요. 추문이 나봤자 그도 얻을 게 없으니까. 총독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키티가 물었다. 월터에게 압력을 행사하겠지. 만약 그의 야심을 자극해 그를 붙잡지 못한다면 의무감을 이용해서라도 붙잡으면 돼. 키티는 약간 한기를 느꼈다. 사태가 얼마나 절박하고 심각한지 찰스가 깨닫도록 만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우쭐함에 그녀는 초조해졌다. 그녀는 서둘러 그의 사무실로 찾아온 게 후회가 되었다. 주위 환경에 위축된 그녀는 그의 목에 자신의 팔을 두른 채 그의 품속에 안겨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을 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았다. 당신은 월터를 몰라요. 모든 남자에게 자존심이 있다는 건 알지?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찰스를 사랑했지만 그의 대답에 당혹스러워졌다. 이렇게 똑똑한 남자의 입에서 이런 멍청한 말이 나오다니? 월터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신은 모르는 것 같군요. 그의 얼굴, 눈에 담긴 표정을 못 봐서 그래요. 그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가 슬쩍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월터는 세균 학자였고 낮은 지위의 사람이었다. 그가 식민지의 상위, 공무원에게 골칫거리가 되는 무례를 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을 속여봐야 소용없어요. 찰스,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만약 월터가 고소를 하기로 작정했다면 당신이나 다른 누구도 그를 말리지 못할 거예요. 그의 얼굴에 다시 한번 무겁고 부르퉁한 표정이 떠올랐다. 나를 간통으로 고소한다는 게 그의 생각 맞소? 처음에는 그게 그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결국 내가 이혼에 동의하도록 그를 설득했어요. 오, 그건 최악은 아니군. 그의 태도가 다시 누그러졌고 그녀는 그의 눈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내 생각엔 그게 빠져나가는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소. 남자가 할 짓은 못되지만 유일하게 점잖은 방법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가 조건을 달았어요. 그는 궁금하다는 눈길을 그녀에게 던졌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물론 나는 갑부가 아니지만 내 능력 한도 내에서 무엇이든 하겠어. 키티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찰스는 그녀가 한 번도 예상치 못한 말들을 자꾸 내뱉었고 그것이 그녀의 말문을 막고 있었다. 할 말을 단숨에 쏟아놓고 그의 사랑스러운 품에 안겨 상기된 얼굴을 그의 가슴에 묻을 생각이었는데 월터는 당신의 아내가 이혼한다는 확약을 주면 자기도 나와 이혼해 주겠다고 했어요. 다른 건 키티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말하기 끔찍하지만 찰스, 정말 끔찍해요. 당신이 이혼 확정 명령이 내려지고 일주일 안에 나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해요. 타운센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그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고 살짝 힘을 가했다.
알겠지만 내 사랑, 무슨 일이 있어도 도로시를 이 일에 끌어들여서는 안 돼. 그녀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세상에 우리들 생각만 할 순 없잖소. 알다시피 같은 조건이라면 당신과 결혼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건 이 세상에 없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나는 도로시를 잘 알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는 절대 나와 이혼 안 해. 키티는 공포로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가 일어나 그녀 옆에 앉아 팔을 그녀의 허리에 둘렀다. 화내지 마요, 내 사랑. 우리는 이성을 지켜야 해. 난 당신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 물론 당신을 사랑하오. 그 점에는 한치도 의심을 품어선 안 돼. 그는 다독거렸다. 그녀가 당신과 이혼하지 않으면 월터가 당신을 간통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는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가 대답했다. 그의 어조는 건조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내 사회생활에 흠집이 날 거고 당신에게도 좋을 게 없어. 사태가 최악으로 흐른다면 나는 도로시에게 깨끗이 털어놔야겠지. 그녀는 엄청나게 상처받고 비참해지겠지만 나를 용서할 거야. 그에게도 생각이 있었다. 최선책은 모두 깨끗이 털어놓는 게 아닐까 싶어. 도로시가 당신 남편에게 간다면 입을 다물도록 그를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당신은 아내와 이혼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인가요? 글쎄 나는 아이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안 그렇소?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 우린 그동안 둘이 잘 지내왔어. 알겠지만 그녀는 내게 정말 좋은 아내였으니까. 그럼 왜 그녀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죠? 그런 적 없어.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지. 우린 벌써 수년째 잠자리를 하지 않고 있어. 아주 가끔을 제외하고는 말이지. 가령 크리스마스라든가 그녀가 고국에 가기 전이나 돌아온 후 같은 날. 그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우린 늘 좋은 친구로 지내왔소. 내가 다른 누구보다 그녀를 의지한다는 걸 당신에게 숨길 생각은 없어. 나를 내버려 두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 안 들어요?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죄고 있는데도 이렇게 침착하게 말을 할 수 있다니 이상했다. 당신은 내가 몇 년 만에 만난 보기 드물게 사랑스러운 존재였어. 난 그냥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됐소. 그렇다고 나를 비난할 순 없어. 그렇다면 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한 건 뭐죠? 이런 세상에 난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어. 우린 끔찍한 공경에 처한 거고 난 당신이 거기서 빠져나가도록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어. 한 가지 분명하고 당연한 것만 제외하고 말이죠. 그는 일어나서 다시 자기 의자로 돌아갔다. 이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우린 이 상황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해. 당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을 말해야겠어. 난 내일에 욕심이 아주 많소. 언젠가 내가 총독이 되지 말란 법이 없고 식민지 총독이란 자리는 아주 신선 노름이란 말이야. 이 일을 입막음하지 못한다면 그 가능성은 날아가 버리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르고 늘 꼬리표가 따라다니겠지.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중국 기업으로 들어가야겠지. 어떤 경우든 도로시가 내 곁에 있을 때만 내겐 승산이 있다고. 그럼 이 세상에 오직 나 말고는 원하는 게 없다는 말은 왜 했죠? 그의 입꼬리가 심술궂게 밑으로 처졌다. 오, 이런 사랑에 빠진 남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운 법이야. 진심이 아니었나요? 그 당시에는 그랬지. 그럼 월터가 나와 이혼하겠다면 나는 어떻게 되죠? 뾰족한 수가 없다면야 항변해도 소용이 없겠지. 소문도 그다지 떠들썩하게 나지 않을 거야. 요즘 사람들은 꽤 대범하니까. 처음으로 키티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리고 다시 타운센트를 쳐다보았다. 이제 그녀의 고통이 분노로 물들기 시작했다. 내가 겪은 그 모든 고초가 당신에겐 그저 장난에 불과했군요. 서로에게 탐탁지 않은 말을 해봐야 이득 될 게 없소. 그가 대답했다. 그녀는 절망의 울음을 터뜨렸다. 이 남자를 그토록 헌신적으로 사랑했다니. 그러고도 여전히 그 때문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니 끔찍했다.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 찰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나요?
내 사랑,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다만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이성적일 수 있나요? 나에게 우리의 사랑은 전부였고 당신은 내 삶이었어요. 그것이 당신에겐 한낱 일화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게 유쾌한 일은 못 돼요. 물론 그건 일화가 아니야. 하지만 나더러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 내 아내와 이혼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리고 당신과 결혼함으로써 내 행적에 흠집을 내라고 한다면 그건 무리한 요구야. 난 당신을 위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은 못하는군요. 상황이 다르잖소. 차이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남자는 평생을 같이 보내고 싶은 바람 없이도 한 여자를 아주 많이 사랑할 수 있어. 그녀는 그를 흘끗 쳐다보았지만 절망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굵은 눈물방울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 너무 잔인해요. 어쩜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문 쪽을 흘끔거렸다. 이런 제발 진정해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녀가 숨을 들이켰다. 난 당신 없인 못 살아요. 이런 내가 가엾지도 않아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난 야멸차게 굴고 싶지 않아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하늘은 알 거야.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겠어.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어요.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죠? 내가 당신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내게 모든 잘못을 덮어씌워서 당신 속이 풀린다면야. 키티는 갑작스러운 분노에 활활 불타올랐다. 내가 당신에게 꼬리를 쳤군요. 나의 애원에 당신이 항복할 때까지 내가 당신을 몰아쳤어요. 그런 말은 안 했어. 하지만 당신이 나와 잠자리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가 명백하지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잘 생각은 분명 하지 않았겠지. 오, 이렇게 치욕적일 수가. 하지만 그의 말은 분명 사실이었다. 그의 얼굴에 시무룩하고 근심 어린 표정이 떠올랐고 그의 손은 불안한 듯 움직였다. 그는 때때로 성마른 눈길로 그녀를 힐끔거렸다. 당신 남편이 당신을 용서하진 않을까? 그가 잠시 후에 물었다. 절대 빌진 않겠어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입에서 짜증이 섞인 욕설이 흘러나오려는 걸 꾹 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월터에게 가서 자비를 구할 생각은 없나? 당신 말대로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을 용서할 마음이 생길 텐데 어쩌면 그를 이리도 모를까. 키티는 눈가를 훔쳤다. 그리고 어떻게든 마음을 다 잡으려고 노력했다. 찰스, 당신이 날 버리면 난 죽어요. 이제 그녀는 그의 동정심에 호소해야 하는 지경까지 몰렸다. 진작에 이 말을 했어야 했다. 그녀 앞에 어떤 끔찍한 대안이 놓여 있는지 그가 깨닫는다면 그의 관대함과 정의감, 남자다움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오직 그녀의 위험에만 신경 쓰지 않을까? 오, 그의 사랑스럽고 든든한 팔에 안기기만을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월터는 내가 메이탄푸에 가기를 바라요. 이런, 거긴 콜레라가 발생한 곳 아닌가? 15년 만에 최악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던데 여자가 갈 곳이 못 돼요. 당신은 거기 가면 안 돼. 당신이 날 실망시키면 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요? 이해가 안 가는군. 선교사로 파견된 의사가 죽었고 그 자리를 월터가 맡을 거예요. 그는 내가 같이 가길 바라요. 언제? 지금 당장. 타운센트는 의자 뒤로 몸을 기대고서 혼란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머리가 영 안 돌아가는 건가?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앞뒤 분간을 못하겠군. 그가 당신이 같이 가길 바란다면 이혼 얘기는 뭐지? 월터는 내게 선택권을 줬어요. 내가 메이탄프로 가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오, 이제 알겠군. 타운센트의 말투가 약간 변했다. 적절한 처사로군. 그렇지? 적절하다뇨? 글쎄 월터에게 거기에 가는 건 시도할 만한 모험이야. 나한테 어울릴 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물론 그는 돌아오면 CMG 자기를 받겠지. 하지만 나는요. 찰스. 그녀가 고뇌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글쎄 내 생각엔 그가 당신이 가길 바란다면 이 상황에서 당신이 뭐라 딱히 거절할 방법이 없잖소? 죽으란 거죠. 죽으란 말과 똑같아요.
오, 이런 제길. 다 과장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가 당신을 데려갈 리 없지. 오히려 당신은 그보다 덜 위험해. 사실 조심하면 별 위험은 없어. 여기에서도 콜레라가 발생했지만 나는 멀쩡하기만 했다고. 제일 좋은 건 익히지 않은 음식은 생과일이든 샐러드든 뭐든 절대로 먹지 않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는 거지. 갈수록 점점 자신감이 생긴 그는 말이 술술 쏟아져 나왔다. 풀이 죽어 있던 그에게 생기가 돌았다. 거의 신바람까지 났다. 어쨌든 그가 적임자 아니요? 그는 세균에 관심이 많잖소.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건 그에게 좋은 기회라고. 하지만 나는요, 찰스. 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고뇌라기보다 경악에 가까웠다. 남자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입장이 되는 것이요. 그의 시각에서 보면 말썽거리인 당신을 골치 아픈 상황 밖으로 몰아내고 싶은 거겠지. 그가 절대 당신과 이혼하지 않을 거라는 내 생각엔 변함이 없어. 그는 나에게 주먹을 휘둘러서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잖소. 오히려 아주 관대한 제안을 했지만 당신은 그걸 거절함으로써 그의 속을 박박 긁고 있구먼. 당신을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다면 그건 당신이 어느 정도 고려할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나를 그곳에 데려간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오. 우린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졌고 지금은 멜로드라마를 쓸 때가 아니야. 아예 듣지 않기로 작정을 했군요. 오,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과 두려움이라니. 그녀는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당신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 순 없어요. 나에 대한 사랑이나 동정심이 없다고 해도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감정이라는 걸 가져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나도 힘들어요. 내가 이해한 바로는 당신 남편은 아주 관대하게 행동하고 있어. 당신이 그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기꺼이 당신을 용서할 거야. 그는 당신을 피난시키려는 거야. 이번 기회에 몇 달 동안 당신을 골치 아픈 상황 밖으로 데려가는 거지. 메이탄푸가 휴양지라고 억지를 쓰거나 중국의 도시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즐겁할 이유는 없어. 그러면 당신은 크게 실수하는 거야. 사실 전염병에 감염되는 것만큼 순전히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나는 믿소. 하지만 난 두려워요. 월터가 그 말을 꺼내는데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괜찮아질 거야.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녀는 고통에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근래 자주 짓지 않았던 시무룩한 표정을 다시 한번 지었다. 키티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이 마른 눈으로 잠자코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내가 가길 바라요? 외통수잔소 아닌가? 그런가요? 당신 남편이 이혼을 위해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고 해도 나는 당신과 결혼할 처지가 못 된다는 걸 당신에게 말해둬야 공평하겠군.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에겐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내 남편이 정말 소송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대체 왜 당신은 오금이 저리도록 나를 겁주는 거요? 그녀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당신이 날 실망시킬 걸 그는 알고 있었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외국어를 처음 공부할 때 글을 읽으면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다가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단서를 제공하면서 말이 되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갑자기 엉클어진 머리에 한 줄기 의심이 번쩍하고 스치며 그녀는 월터의 속셈을 어렴풋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번쩍거리는 번갯불 아래 어둡고 음울한 풍경이 보이다가 곧 다시 밤의 어둠 속으로 묻혀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떠올리며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는 당신이 꽁무니를 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박을 한 거예요. 찰스, 이상하리만큼 그는 당신을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나의 환상을 그토록 잔인하게 깨뜨려 버리다니. 그 사람다워요. 찰스는 앞에 놓인 앞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약간 얼굴을 찌푸린 채 시무룩하게 입을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당신이 허영심이 많고 비겁하고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내가 내 눈으로 그걸 확인하길 바랐던 거지. 그리고 당신이 다가오는 위험에 산토끼처럼 달아날 것도 알았던 거야.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얼마나 철저하게 속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 당신이 당신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자신의 화를 면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나를 희생시킬 인간이라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 나에게 모진 말을 해서 당신이 만족스럽다면 난 불평할 권리가 없소. 여자들은 언제나 불공평하고 남자를 나쁘게만 보기 일쑤지.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니오. 그녀는 그가 끼어드는 것을 무시했다. 나도 이제 그가 아는 것을 알겠어요. 당신이 냉정하고 무자비하다는 것도, 당신이 이기적이라는 걸 표현 못할 정도로 이기적이라는 것도 알아요. 당신이 토끼만큼도 용기가 없다는 것도, 거짓말 장애에다 허풍선이라는 것도, 비열하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비극적인 건,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비극적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키티, 그녀는 쓰디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특유의 감미롭고 부드러운 어조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았다. 당신은 바보야. 그녀가 말했다. 그는 기분이 이상해서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몸을 뒤로 뺐다. 그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를 쳐다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이제 즐기는 빛이 담겨 있었다. 내가 싫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요. 날 싫어하세요. 이젠 난 아무래도 좋아요. 그녀는 장갑을 끼기 시작했다. 어쩌려고 그러지? 그가 물었다. 오, 걱정 마요. 당신에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은 안전할 거예요. 이런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키티. 그의 깊은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과 관계된 모든 것이 나에게도 상관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난 끔찍하게도 걱정된다고. 당신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할 작정이요? 난 그에게 같이 메이탄푸에 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거예요. 당신이 동의한다면 그도 고집을 부리진 않겠지. 그렇게 말하는 그를 그녀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지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정말 무섭지 않겠소?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요, 당신이 내게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콜레라 전염병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독특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뭐 죽는 거죠. 난 최선을 다해서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어. 그녀는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눈물이 다시 솟구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의 품속으로 몸을 던지고 그의 입술에 입 맞추고픈 저항하기 힘든 충동이 밀려왔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당신이 알고 싶다면 알려드리죠. 그녀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난 내 가슴속에 죽음을 품고 두려움과 함께 가요. 월터가 그의 어둡고 뒤틀린 마음속에 무슨 속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공포로 떨리는군요. 죽음이 진정한 해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이제 한순간도 더 자제력을 발휘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의자에서 미쳐 일어나기 전에 재빨리 문 쪽으로 걸어가 밖으로 나갔다. 타운센트는 길고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브랜디 소다 생각이 간절했다. 키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월터는 집에 있었다. 그녀는 곧장 자기 방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가 아래층 홀에서 하인 중 하나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비참한 나머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욕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와 마주섰다. 당신과 함께 그곳으로 가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 잘 됐군. 언제까지 준비할까요? 내일 밤. 이런 허세가 어디서 솟아났을까 하는 의문이 그녀에게 들었다. 그의 무관심이 창처럼 날아와 그녀에게 꽂혔다. 그러자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여름용품 몇 개랑 덮개 하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를 쳐다보자 그녀는 자신의 경박함이 그를 화나게 했음을 깨달았다. 당신 하녀에게 당신이 필요할 만한 것들을 이미 말해두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올라갔다. 아주 창백한 얼굴로.
어쨌든 그들은 목적지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다. 가마에 앉은 채 끝없이 펼쳐진 논평야 사이에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루가 흘러가고 또 하루가 흘러갔다. 그들은 새벽에 출발해 길가 여관에서 한낮의 열기를 피하다가 다시 출발해 미리 정해둔 마을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밤을 보내곤 했다. 키티의 가마가 맨 앞에 서고 월터가 그녀를 뒤따랐고 그 뒤로는 그들의 침구와 식량과 물품을 진 짐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시골 풍경이 눈앞을 지나갔지만 키티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었고 이따금씩 짐꾼들 중 하나가 던지는 말이나 그들의 토박한 노래 한 소절이 정적을 깨뜨리곤 했다. 그녀는 갈갈이 찢긴 가슴을 안고 찰스의 사무실에서 벌어졌던 가슴 아픈 장면들을 낱낱이 되새겨보았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한 말과 그녀가 그에게 한 말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의 대화가 얼마나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는지 깨닫고는 낙담하고 말았다. 그녀는 하고픈 말을 하지 못했고 의도했던 대로 대화를 이끌지도 못했다. 그에게 그녀의 한없는 사랑과 가슴속의 열정, 그녀의 무기력함을 납득시켰다면 그녀를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내팽개칠 만큼 그가 그토록 비인간적으로 행동할 순 없었을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너무나 확연한 그의 말들을 들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이 그때 그녀가 펑펑 눈물을 쏟지 못한 채 멍하기만 했던 이유였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서럽게 울고 또 울었다. 밤이면 여관의 특실에 남편과 같이 묵었다. 그녀로부터 몇 발짝 떨어진 곳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월터를 의식하면서 그녀는 조그만 소리도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베개 속으로 이를 앙 다물었다. 하지만 낮 시간에는 가마의 휘장이 방패막이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자신을 풀어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목청껏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을 수 있을까?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절박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왜 찰스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녀의 잘못일 거라는 추측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들은 언제나 잘 지냈고 함께 있을 땐 웃음이 끊이질 않아서 그들은 연인일 뿐 아니라 좋은 친구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무너져 내렸다. 그가 밉고 그를 경멸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월터가 그녀를 단죄하기 위해 메이탄프로 데려가는 것이라면 그건 그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되든 아무래도 좋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27살에 생을 마감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다. 서쪽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증기선 위에서 월터는 줄곧 책을 읽고 있었지만 식사 시간에는 대화를 좀 하려고 시도했다. 월터는 그녀가 여행길에 우연히 동행하게 된 낯선 사람인 양 무관심한 것들을 화제 삼아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키티는 그가 예의를 차리려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 사이에 거대한 강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월터는 그녀가 자기를 따라 위험 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그녀를 찰스에게 보내 찰스가 얼마나 무심하고 비겁하며 이기적인지 직접 확인하게 했다는 생각을 그녀가 언뜻 떠올리고 찰스에게 말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은 그의 냉소적인 유머 감각과도 잘 어울리는 속임수였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고서 그녀가 돌아오기 전 하녀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그녀 자신뿐 아니라 그녀의 애인을 향한 경멸의 빛을 보았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타운센트의 입장이라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녀의 소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했을 거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했으리라.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무지에서 깨어났는데도 왜 그는 그녀가 심히 두려움에 떠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그토록 위험한 일을 강요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 그녀는 그가 단지 그녀를 상대로 장난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막상 그들이 실제로 출발할 때도, 아니 그 후에 그들이 강을 벗어나 국토를 횡단하는 길을 떠나기 위해 가마에 오를 때까지도 그가 특유의 작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그녀는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만 같았다. 그의 속셈이 무엇인지 그녀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죽기를 바라다니 그가 그럴 리 없었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사랑했다.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지금 그가 보여줬던 수많은 애정 표현이 그녀에게 새록새록 다가왔다. 프랑스식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의 하루 날씨가 좋고 나쁨은 전적으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잔인한 대우를 받았다고 사랑을 멈출 수 있을까? 그녀는 찰스가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만큼 월터를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찰스의 정체가 다 드러난 지금도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찰스에게서 작은 희망이라도 발견한다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그의 품으로 달려가기 위해 아낄 것이 없었다. 그가 그녀를 희생시켰고 그녀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해도, 그가 아무리 무심하고 못되게 굴었다 해도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처음에 그녀는 참고 때를 기다리면 머지않아 월터가 그녀를 용서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장악한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이대로 끝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랑의 갈증은 아무리 채워도 해소되지 않는 법이다. 그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는 약자이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녀도 확신이 서질 않았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여관의 꼿꼿한 등받이에 블랙 우드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그의 얼굴에 허리케인 램프에 불빛이 어른거리는 모습을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 묻혀 자신의 잠자리로 꾸며질 침상 요 위에 누워 있었다. 반듯하고 평범한 그의 이목구비는 그의 얼굴에 매우 매몰찬 인상을 주었다. 이들이 때때로 그토록 달콤한 미소를 주고받은 사이였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그는 그녀를 수천 킬로미터 밖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조용히 책만 읽었다. 그는 간간히 책장을 넘겼고 그의 시선이 규칙적으로 행간을 왔다 갔다 움직였다. 그는 전혀 그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식탁이 차려지고 음식이 들어오면 그는 책을 옆으로 치우고 그의 얼굴에 비친 불빛이 얼마나 그의 표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도 모른 채 그녀를 흘끔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일렁이는 역겨운 표정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렇다. 그것은 그녀를 소스라치게 만들었다. 사랑이 그에게서 영원히 떠나버렸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그가 정말로 그녀의 죽음을 계획했단 말인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건 미친 사람의 행동이었다. 월터가 제정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이상한 작은 전율이 그녀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오랫동안 잠자코 있던 그녀의 짐꾼들이 갑자기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니 그들 중 하나가 몸을 돌려 그녀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쏟아냈다. 그의 몸짓으로 보아 그녀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자 언덕 꼭대기에 아치 모양의 문이 하나 보였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이 저명한 학자나 연료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강에서 내린 후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지나쳐 왔다. 하지만 이것은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를 배경으로 유달리 환상적으로 보였고 그녀가 이제까지 본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웠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의미심장함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어렴풋이 감지한 위압감이었을까? 아니면 모멸감이었을까? 그녀는 도중에 대나무 숲을 지나왔는데 나무들이 마치 그녀를 붙잡으려는 듯 이상하게 길 위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 자라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여름날 저녁이었지만 좁고 길쭉한 초록색 나뭇잎들이 미세하게 떨렸다. 누군가 나무 뒤에 숨어서 지나가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제 그들은 논이 끝나는 언덕의 발치에 도달했다. 짐꾼들이 휘청거리며 성큼 발걸음을 내디뎠다. 언덕에는 초록색의 작은 봉분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어서 조수가 밀려 나간 후에 바닷가 모래처럼 땅이 울룩불룩했다. 그녀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도착했다가 떠날 때마다 이런 장소를 지나쳐 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익숙한 풍경이었다. 이곳은 무덤터였다. 왜 짐꾼들이 그녀에게 언덕 정상에 서 있는 아치문을 가리켰는지 알만했다. 그들은 여정의 막바지에 도달한 것이다. 그들은 아치문을 통과했고 가마꾼들이 가마를 한쪽 어깨에서 다른 쪽 어깨에 바꿔맸다. 그들 중 하나가 땀이 흥건한 얼굴을 더러운 수건으로 닦았다. 길이 아래로 구불구불 계속되는 가운데 길 양편으로 지저분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갑자기 가마꾼들이 흥분해서 뭐라 짓거리며 펄쩍 물러나 벽 쪽으로 붙는 바람에 그녀의 가마가 흔들렸다. 순간 그녀는 무엇이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알았다. 그들이 거기 서서 잡담을 나누는 동안 4명의 농부들이 말없이 관을 짊어진 채 재빨리 길을 지나갔다. 칠을 하지 않고 갓 베어낸 나무로 만든 새 관이 밀려오는 어둠 속에서 허옇게 빛났다. 키티는 심장이 가슴 속에서 공포로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관은 지나가고 없었지만 가마꾼들은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다. 길을 계속 갈 의지를 끌어모을 수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를 쳤고 그들은 다시 출발했다. 이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몇 분을 더 걸어가다가 급하게 방향을 틀어 활짝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가마가 땅에 내려졌다.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방갈로로 된 집이었다. 키티가 거실로 들어갔다. 그녀가 앉아있는 동안 짐꾼들이 짐을 하나씩 여기저기에 들여놓았다. 월터는 마당에서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키티는 너무나 피곤했다. 그때 낯선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다. 너무 무리를 한 터라 낯선 사람을 만나기엔 신경이 날카로웠다.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천장이 낮은 긴 방에 빛이라고는 희미한 등불빛이 전부였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제 이름은 워딩턴입니다. 저는 행정부관입니다. 아, 그 세관원, 저도 알아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녀는 그가 왜소하고 마른 남자이며 그녀보다 키가 크지 않고 대머리에 얼굴이 작고 수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전 언덕 밑에 삽니다만 부인께서 제 집을 못 보셨을 것 같아 이렇게 왔습니다. 부군과 부인께서 제 집에서 식사를 하시기엔 녹초가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식사를 여기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절 초대한 셈이지요.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요. 요리사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왓슨의 하인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왓슨이라면 여기 있던 선교사 말인가요? 네, 아주 좋은 친구였죠. 원하신다면 내일 그의 무덤을 보여드리죠. 친절하시군요. 키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월터가 들어왔다. 워딩턴은 키티를 보러 오기 전 그에게 자신을 소개한 모양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막 부인께 제가 여러분과 식사를 같이 할 거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왓슨이 죽은 후로 수녀들 외에는 마땅한 이야기 상대가 없었는데다가 제 프랑스 말은 신통치 못해서요. 게다가 그들과는 화제거리도 한정돼 있으니까요. 지금 막 하인에게 마실 거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월터가 말했다. 하인이 위스키 소다를 가져왔고 워딩턴이 그것을 마음껏 들이켜는 것을 키티는 지켜보았다. 말하는 태도나 툭하면 껄껄거리는 모양새로 보아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얼큰하게 취한 상태였던 것 같았다. 잘 오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월터를 향해 말했다. 여기 일이 당신에겐 제격이지요. 사람들이 파리처럼 죽어나가니까요. 태수는 우왕좌왕하고 군대를 통솔하는 유대령도 병사들이 약탈을 일삼지 못하도록 통솔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만간 무슨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린 모두 침대에서 살해당할 겁니다. 저는 수녀들에게 떠나라고 말했지만 물론 그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모두 순교자가 되고 싶은가 봅니다. 젠장. 그가 덤덤하게 말을 하는 데다가 말투에 웃음기마저 묻어나서 그의 말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당신은 왜 안 떠났습니까? 월터가 물었다. 글쎄요, 제 부하들을 절반이나 잃었고 나머지도 몸져 누워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수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백신은 맞았습니까? 네, 왓슨이 해줬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백신을 맞고서도 별로 효과를 못 봤지요. 불쌍한 친구 같으니. 그러고는 살짝 찌푸린 작고 우스운 얼굴로 키티에게 말했다. 부인께선 미리 조심만 하신다면 별 위험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유와 물은 끓여서 드시고 생과일과 익히지 않은 채소는 먹지 마세요. 혹시 축은기 음반 가져오신 것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아쉽군요. 가져오시길 바랐는데 오랫동안 새 것을 듣지 못해 나서요. 제가 가진 것들은 실증이나 버렸습니다. 하인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겠느냐고 물었다. 오늘 밤은 성장을 하지 않으시겠죠? 워딩턴이 물었다. 제 하인이 지난주에 죽었는데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는 멍청해 나서요. 그래서 전 오늘 저녁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모자를 벗고 오겠어요. 키티가 말했다. 그녀의 방은 그들이 앉아있던 방 옆이었다. 가구가 거의 없는 방에서 하녀 하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옆에 놓인 등불빛에 의지해서 키티의 물건을 풀고 있었다. 식당은 작았는데 그나마 공간의 대부분을 커다란 식탁이 차지하고 있었다. 성경의 장면을 묘사한 파나와 장식된 성경 구절이 벽에 붙어 있었다. 워딩턴이 설명했다. 선교사들의 식탁은 늘 큼지막하답니다. 1년 남짓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결혼할 때부터 아예 큰 식탁을 사야 꼬마들에게 돌아갈 자리가 충분하죠. 천장에 매달린 커다란 파라핀 등불빛에 키티는 워딩턴을 찬찬히 뜯어볼 수 있었다. 벗겨진 머리 때문에 자칫 젊지 않다고 생각되기 쉬웠지만 이제 보니 마흔에 훨씬 못 미쳐 보였다. 그의 얼굴은 높고 둥근 이마 아래 팽팽하고 혈색이 좋았다. 원숭이처럼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그렇다고 매력이 전혀 없는 추한 얼굴도 아니었다. 그의 이목구비, 그의 코와 입은 크기가 애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눈도 작았지만 아주 밝고 파랬으며 눈썹은 옅은 색깔에 숱이 얼마 없었다. 웃기게 생긴 애 늙은이 같은 인상이었다. 그는 마음껏 술을 들이켰고 식사가 진행될수록 그가 맨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 역력했다. 하지만 잠든 목동의 술 부대를 훔친 사티로스처럼 그는 취중에도 시비를 걸지 않고 쾌활했다. 워딩턴은 홍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곳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은 경마 때문에 홍콩에 갔다면서 경주마들과 마주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타운센트는 어떻게 지냅니까? 총독부 총리가 될 것 같습니까? 벼랑간 그가 물었다. 키티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남편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안 될 이유가 없지요. 그가 대답했다. 출세할 타입이긴 합니다만. 그를 아시오?
월터가 물었다. 네, 매우 잘 알죠. 전에 한번 고국에서 나올 때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징소리와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그들과 아주 가까운 그곳에 공포에 휩싸인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죽음이 갑작스럽고 무자비하게 구불구불한 거리 곳곳을 덮쳤던 것이다. 하지만 워딩턴은 런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극장 얘기를 시작했는데 현재 무대에 오른 작품들이 무엇인지 훤히 꿰뚫고 있었고 지난번 휴가 때 고국에서 봤던 연극들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코미디언의 저급한 유머를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가 뮤지컬 코미디에 등장한 주인공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토해내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사촌 중 하나가 인기 절정의 유명 여배우와 결혼했다는 걸 자랑할 수 있어서 기쁜 모양이었다. 그는 그 여배우와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그에게 자기 사진을 주었다고 했다. 그들이 세관 사무소를 방문해서 그와 함께 식사한다면 그것을 볼 수 있을 터였다. 월터는 그의 손님을 향해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을 던질 뿐 그로 인해 조금도 즐겁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키티가 잘 아는 얘기거리도 아는 것이 전혀 없어서 예의상의 관심을 표현하는 정도에만 그쳤다. 그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라니 키티는 정체불명의 두려움에 휩싸였다. 출입이 통제된 도시 건너편 죽은 선교사의 집에서 그들은 세상과 한없이 동떨어진 것만 같았다. 세 명의 외로운 인간들, 그들은 서로에게 이방인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만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자러 가야겠어요. 저도 가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잠자리에 드셔야겠군요. 우린 내일 일찍부터 나가봐야 합니다. 워딩턴이 대답했다. 그는 키티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는 비틀거리진 않았지만 눈만은 어느 때보다 반짝거렸다. 그가 월터에게 말했다.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태수와 유 대령을 만나보신 후 수녀원에 가보도록 하죠. 선생님이야말로 여기 적임자이십니다. 이상한 꿈들이 밤새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가마를 탄 것 같았고 가마꾼들이 일정하지 않은 보폭으로 성큼성큼 걷는 통에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크고 어둑한 도시들로 들어가자 호기심 어린 군의 군중이 그녀에게 우르르 몰려들었다. 좁고 구불거리는 거리, 이상한 물품들을 파는 노점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멈춰섰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동작을 멈췄다. 그러다가 그녀는 아치 모양의 기념문에 도착했는데 환상적으로 아름답던 형체가 갑자기 흉측한 괴물체로 변했다. 마치 힌두교 신의 움직이는 팔들처럼 윤곽선이 자유자재로 변했다. 그녀가 그 밑을 통과할 때 비웃는 웃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때 찰스 타운센트가 그녀 앞으로 다가와 그녀를 팔로 끌어안고 가마에서 그녀를 안아내리고는 모든 게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녀를 그런 식으로 대할 생각은 없었다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그녀는 그가 입술에 키스하는 걸 느끼며 기쁨에 흐느끼면서 왜 그렇게 잔인했냐고 물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거친 목소리의 외침이 터져나와 그들을 갈라놓았다. 푸른 누더기를 걸친 짐꾼들이 관을 치고 조용히 그들 사이를 뚫고 서둘러 지나갔다. 그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방갈로는 경사가 급한 언덕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창문 밖 아래쪽으로 좁은 강과 강 건너편에 그 도시가 보였다. 동이 터 오는 새벽 강에서 허옇게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 고래떼처럼 옹기종기 붙어 모여있는 세대 바위들이 보였다. 수백 척은 좋게 되는 배들이 아련한 여명 속에 고요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서 배의 선원들이 단체로 주문에 걸려 누워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잠든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고 끔찍한 것에 의해 정적과 침묵 속에 빠진 것 같았다.
새벽 이슬이 내리고 있었다. 물 한 개 속으로 태양의 손길이 미치자 죽어가는 별 표면에 피어오르는 눈의 망령에서 안개가 하얗게 빛났다. 강 위에 드리운 빛에 줄지어 선 배들과 울창한 숲을 이룬 돛대들이 희미하나마 구분되었지만 앞쪽으로 사람의 시선을 허락지 않는 반짝거리는 장막이 쳐져 있었다. 갑자기 그 하얀 구름 속에서 높고 견고하며 당당한 성체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태양이 발견의 대가 닿은 솜씨로 세상의 모습을 공개한 것 같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마법의 지팡이가 한 번 까딱 하는 순간에 벼랑간 허공에서 등장한 것 같았다. 강을 굽어보며 우뚝 선 요새, 잔인하고 야만적인 종족에 본 거지. 하지만 그것을 세운 마법사가 다시 한번 재빨리 손을 쓰자 형형색색의 장막이 성체의 꼭대기에 걸쳐졌다. 그때 노란 햇빛이 안개를 뚫고 여기저기 광대한 손길을 뻗쳤고 초록색과 노란색 지붕들의 군락이 보였다. 그것은 거대했지만 어떤 유형이나 질서가 없었다. 질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헤아릴 수는 없으리라. 그리고 종 잡을 수 없고 방대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풍부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요새도 아니요 사원도 아닌 인간의 출입을 허용치 않는 신들의 황제가 세운 마법의 궁전이었다. 인간의 손으로 지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몽환적이고 환상적이며 비물질적이었다. 마치 꿈결처럼. 눈물이 키티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을 약간 벌리고 숨을 멈춘 채 손으로 가슴과 입을 감싸쥐고서 앞을 응시했다.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 보기는 처음이었고 마치 몸을 허물처럼 발치에 벗어 던지고 순수한 영혼이 된 것만 같았다. 아름다움이 다가왔다. 그녀는 신자가 신을 받아들이며 먹는 제병처럼 그것을 받아먹었다. 월터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돌아와 고작 30분을 머물렀을 뿐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키티는 하루 종일 거의 혼자 지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그녀는 방갈로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 너무 더워서 열린 창가의 긴 의자에 누워 책을 읽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한낮의 땡볕이 신비로움을 앗아간 마법의 궁전은 도시의 성벽 위에 세워진 울긋불긋하고 허름한 사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극치의 황홀경 속에 목격했던 그곳이 절대 평범한 곳이 될 순 없었다. 새벽녘이나 황혼 무렵에 때때로 그리고 밤에 또다시 그녀는 그날의 아름다움을 비슷하게 남아 포착할 수 있었다. 견고한 성체처럼 보였던 것은 도시의 성곽이었는데 그 거대하고 어두운 곳에서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성벽의 총안 너머에 역병의 무시무시한 소나기에서 신음하는 도시가 쓰러져 있는 것이다.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가 물어볼 때마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그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비웃음이 섞인 냉담함으로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월터에게서가 아니라 워딩턴과 하녀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랬다. 하루에도 100명은 조이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한 번 병마에서 덜미가 잡히면 회복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버려진 사원들로부터 신상이 거리로 옮겨져 나왔다. 그것들 앞에 제물이 바쳐지고 제사가 올려졌지만 그렇다고 역병을 잠재우진 못했다. 사람들이 어찌나 빨리 죽어나가는지 시체를 다 묻기도 벅찰 지경이었다. 어떤 집은 전 가족이 몰살당해서 아무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었다. 그나마 도시가 폭동이나 방화에 휘말리지 않는 것은 군대를 통솔하는 장교가 노련한 사람이어서 순전히 그의 결단력 덕분이었다. 그는 아무도 시체를 묻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 병사들에게 뒤처리를 시켰고 역병이 발생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병사가 있으면 직접 총살했다. 가끔 키티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곤 했다.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면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건 말뿐이지 않은가.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도망을 칠까 하는 정신 나간 계획까지 면밀히 따져보았다. 도망치자. 그냥 도망치는 거야. 그녀는 즉각 행동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혼자다. 혼자 떠나면 된다. 몸에 걸친 옷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안전한 곳이면 어디든 좋았다. 그녀는 워딩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홍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며 그의 자비에 의탁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혹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무섭다고 무서워 죽겠다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가 아무리 그녀를 미워한들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인간적인 감정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 하지만 불가능했다. 그녀가 간다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어머니한테는 갈 수 없었다. 단순히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결혼시켜 치워버린 것만 봐도 그녀를 쫓아낼 게 자명했다. 게다가 그녀 자신이 어머니에게 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찰스에게 가고 싶었지만 그는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난다면 그가 뭐라고 할지 뻔했다. 그의 시무룩한 표정과 매력적인 눈 뒤에 감추어진 매서움, 그 가혹함, 그에게서 듣기 좋은 말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에게 받은 모욕을 되돌려 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아까울 것이 없었다. 때때로 그녀는 월터가 이혼 소송을 하도록 놔두지 못한 것이 못내 한스럽고 화가 불쑥 치밀었다. 찰스를 파멸시킬 수만 있다면 그녀 자신도 기꺼이 파멸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그녀에게 한 말들이 떠오르자 그녀는 얼굴을 왈칵 붉히고 말았다. 처음으로 워딩턴과 단둘이 있게 되자 키티는 화제를 찰스에게로 돌렸다. 워딩턴은 그들이 도착한 날 저녁에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찰스가 그녀의 남편과 구면인 사이 이상은 아닌 것처럼 꾸몄다. 워딩턴이 말했다. 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루한 친구라고 늘 생각했죠. 후하지 못한 분이군요. 키티가 알만하다는 듯 밝게 농담조로 대답했다. 그는 홍콩에서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압니다. 그게 그의 수완이랍니다. 그는 인기의 속성을 이용하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그가 만나고 싶었던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구는 재주가 있으니까요. 언제나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면 기꺼이 해주고 해주지 못할 경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분명 매력적인 특성이군요. 매력? 그 매력이란 놈은 결국 성가신 존재로 변하고 말죠. 별로 재미는 없지만 조금은 진실한 사람을 대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전 찰스 타운센트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가면을 벗은 그를 한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전 대단한 인사도 못되고 그저 세관의 하급 관리에 불과합니다만 제가 알기론 그는 이 세상에 자신 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손톱만큼도 신경을 쓰는 위인이 아닙니다. 키티는 의자에 편안히 몸을 기댄 채 웃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빙빙 돌렸다. 물론 그는 성공할 겁니다. 모든 연주를 꿰차고 있으니까요. 내가 죽기 전에 그를 각하라고 부르며 그가 방에 들어오면 일어설 때가 오리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성공할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가 유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죠. 유능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는 아주 아둔한 남자입니다. 그는 이를 단숨에 해치우고 순전히 자신의 총명함으로 그것을 해냈다는 인상을 준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단지 그는 유라시아인 점원처럼 근면한 것 뿐입니다. 그런 그가 그토록 똑똑하다는 명성은 어떻게 얻었을까요? 세상에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고 어느 정도 높은 지위의 사람이 우쭐거리지 않고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못할 게 없다고 말해준다면 10중 8구 그를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물론 그의 아내가 있죠. 능력 있는 여자랍니다.
그녀는 지각 있는 여자고 그녀의 충고는 언제나 새겨들을 가치가 있죠. 찰스 타운센트가 그녀에게 의지하고 사는 한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 일 없이 안전할 겁니다. 그게 정부 기관에서 성공하는 남자의 필수 요건이죠. 똑똑한 사람은 필요치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생각이 있고 생각은 문제를 일으키죠. 매력 있고 수완이 있지만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그런 남자를 원하죠. 오, 맞습니다. 찰스 타운센트는 정상까지 올라갈 겁니다. 왜 그를 싫어하시나요? 그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키티가 미소를 지었다. 저는 구식 남자라서 잘 자란 여자가 좋습니다. 그녀가 잘 자란 만큼 옷도 잘 차려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옷을 잘못 입나요? 몰랐군요. 그들이 서로에게 충실한 부부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키티가 속눈썹 사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내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에게 점수를 주고 싶군요. 그게 그가 가진 가장 훌륭한 점일 겁니다. 냉정한 칭찬이네요. 그는 소소하게 바람을 피우지만 심각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너무 교활해서 곤란한 지경까지 몰고 가진 않죠. 게다가 그는 열정적인 남자도 아니랍니다. 그저 허영심이 많을 뿐이에요. 그는 찬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뚱뚱한 40대가 되었고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식민지에 왔을 때만 해도 대단한 미남이었죠. 그의 아내가 그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 농담하는 것을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죠. 아, 그럼요. 그리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찰스에게 빠진 불쌍한 여자들과 친구라도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언제나 그 여자들이 너무 평범하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빠진 여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싸구려 같은지 썩 자랑할 만한 일은 못 된다나요? 머딩턴이 가고 나서 키티는 그가 거침없이 한 말들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듣기에 썩 유쾌한 말들이 아니어서 그녀는 신경 쓰지 말자고 애써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땅을 치고 싶었다. 찰스가 멍청하고 허영심이 많으며 칭찬에 목말라 한다는 것은 그녀가 봐도 분명했다. 그녀는 그가 자기 만족감에 취해 자신의 총명함을 자랑하려 소소한 일화들을 늘어놓은 것이 기억났다. 그는 저급한 술수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런 남자에게 그토록 열과 성의를 다해 마음을 바쳤다니 자신이 한심스럽기 그지없었다. 단지 그가 멋진 눈과 훌륭한 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라리 그를 경멸하고 싶었다. 그를 미워하는 한 그를 사랑할 때와 비슷한 마음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어떻게 취급했던가 생각하면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다. 월터는 늘 그를 경멸하곤 했었다. 아, 그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만 있다면 그의 아내는 내가 그에게 품었던 연정을 두고 그를 놀리겠지? 도로시는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서 그녀를 싸구려 취급할 것이다. 키티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딸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걸 알면 얼마나 펄쩍 뛰겠는가. 하지만 밤이 되자 그녀는 또 다시 그의 꿈을 꾸었다.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는 그의 팔과 입술에 와 닿는 그의 키스에서 뜨거운 열정이 일었다. 그가 뚱뚱하고 40살이면 어때? 그녀는 부드러운 애정을 음미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너무나 순순히 굴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천진한 허영심 때문에 그가 더욱 사랑스럽고 불쌍했다. 그를 감싸주고 싶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무엇이 그토록 비통하기에 자면서도 울음이 멈추지 않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